네, 전해드린 대로 8월 국회 임시국회 첫날 야당이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7번째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죠.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어제 국회 상황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불법 파업 저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요,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더 강해진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 다시 상정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 상황을 어떻게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게 뭐 그냥 거의 오기와 오기가 맞부딪힌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사실은 2달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정부로 이송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법안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악순환을 언제 누가 고리를 끊어야 하느냐, 또 악순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여야는 서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하지만 뭐 뚝심 있게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이걸 누군가가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끊어줄 중재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 의사가 명확하니까 뭐 늦출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이 방수 4법이 다 통과된 게 7월 30일이에요. 근데 이게 5박 6일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이송을 언제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4개를 한꺼번에 보냈는지 따로따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따로 보냈다면 이미 5일이 흐른 거잖아요. 그리고 5일이 흐르고 5일 다 통과되는데 5일이 흐르고 그다음에 지금 6일이 흘렀으니까 11일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첫 법안이 빠르게 이송이 됐다면 이번 주에 하는 게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최병묵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5기와 5기가 맞부딪히고 민생 현안 법안은 처리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민생 법안 같은 것을 좀 마련해서 요걸 여야가 합의해서 좀 바늘이라도 좀 뚫는 이런 좀 해결책이 아니, 그러니까 없을까요? 일부 이제 뭐 협의 중인 게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야가 저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누구도 단 요만큼이라도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럴 때는 여야가 저렇게 대결적 국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놔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 뭐 제3교섭단체가 있다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뭐 제3당인 뭐 조국혁 신당은 뭐 완전히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재자로서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럴 때는 사실 국회의장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해주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뭐 지도부를 좀 모아서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같은 걸 모색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런 악순환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계속 해야 할 사람들이 손 놓고 있다면 이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짧게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로 정쟁에 대한 법안을 너무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민생과 관련된 것 중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걸 순차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이기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거는 저희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평론가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폭염이 계속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전기요금 감면법 여야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님과 발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전기요금 지금 날씨도 폭염인데 이런 거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죠. 좀 네. 하면 가능하진 않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건? 국회의원들이 리스트 법안이나 리스트 이런 거를 예. 누구를 정해가지고 예. 뭐 TF 같은 걸 정해서 이견이 없는 것부터 리스트를 만들자 네네.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법안들을 좀 통과하다 보면 네.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 자리도 만들어지고 예. 합의도 하나 둘씩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게 되고 예. 박수도 받을 것이고 하다 보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을 열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바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8월 18일인가요? 이제 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결정이 되면 그 후에라도 아마 이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의총에서 정식 추인을 받았습니다. 박수로 추인받았죠. 재미영직 최고위원회 원외 김종혁 조직 부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탕평 인사라고 봐야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인선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뭐 친윤계다 친한계다 명확하지가 않고 개파색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한동훈계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친윤계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약간은 중립지대이면서 친한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친윤계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뭐 친정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탕평 인사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뭐 그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해서 그걸 비판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친윤계의 반발 없이 이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만장일치로 의총 추인을 받았지만 이 정책위 의장 교체를 놓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뒷이야기가 좀 전해진 게 있어요. 김정혁 최고위원 언론 인터뷰에서 뒷이야기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한번 직접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이라는 그쪽 그룹에서 이 사람이 1년 남았으니까 임기가 1년인데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유임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전을 막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그 넘어가야 될 최초의 허들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점식 의장을 그냥 유임을 시키면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에 불과해. 정책위 의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런 평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친윤계의 언론 플레이가 문제가 돼서 원래 유임 가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지 야당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거를 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친윤 쪽에서 그 의사를 먼저 막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그랬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김종혁 그 신임 최고위원의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게 지금 한동훈 호가 변화를 기치로 당심과 민심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 유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 그러면은 변화의 느낌이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변화를 추구하면서 여긴 내가 끌어안아서 끌어안는 것까지도 내가 포용성까지 보여주겠어. 이렇게 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요구, 특히 기득권의 요구에 눌려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면 변화의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이제 뭐 오찬들 뭐 중진들과 오찬들 하면서 뭔가 좀 이제 시동을 걸어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추진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중진들은요, 중진들에게 한 대표가 뭐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아마 총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도와달라는데 뭐 같은 당 그 중진들로서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그 중진들 생각은 그 뭐 대표가 됐으니까 뭐 대표 책임하에 이 당을 이끌어 가봐라 해서 약간 관망 분위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를 좀 보자.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뭐 중진들이 도와줄 것도 별로 없어요. 반대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권성동, 조경태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예. 저분들은 그러니까 뭐 한 대표가 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대표가 됐으니까 한번 그 당을 잘 이끌어 가는지 여부를 예.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치는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고언이냐 아니면 반대냐 또 이런 이제 논란에 휩싸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식사 정치라는 것이 지금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마 중진들로서는 당분간 관망하는 자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이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입니다. 자, 일단요, 민주당은 불법적 정치 사찰이라면서 연일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통신조회라는 사실은요 합법적인 겁니다. 네.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합법이라도 예. 무더기로 조회를 했다. 정말 무차별적으로 조회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판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 3천 건을 조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3천 건 조회의 근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몇 건을 조회했는지. 예. 지금 여기 앵커께서도 뭐 대거 조회했다고 그러는데 대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뭐 100건 정도 조회를 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무차별적인 조회냐? 왜냐하면 범죄 또는 범죄에 연루된 그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을 보는 거,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합법인데 아무리 합법이더라도 정말 무차별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꾸 뭐 게슈타포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합법을 가지고서 게슈타포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공격을 하려면 이게 무차별적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입증은 안 하고 그냥 어느 아주 조그만 매체에 어디에 구석에 보도된 뭐 3천 건 일하더라라는 정도 가지고서 얘기하기에는 지금 공당의 대표로서는 책임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조사를 했는지 그게 포인트라는 아니 것이죠. 합법적인데 합법적이지만 저는 무차별적이었다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무차별임을 입증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했던 게 1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중에 7개월이 있다 7개월 했던 이후에, 거. 예. 그 통보를 늦게 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게 실제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30일인데 7개월이면 어쨌든 7배의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줄여주는 노력, 이것을 검찰이 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개별 정보잖아요. 네. 개별 정보를 이렇게 그 조회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네. 더더군다나 좀 약간 상대가 있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건에 예. 대해서는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빠른 통보 이거는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요, 이 3년 전에도요, 이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지만 이재명 당 전 대표 이 법령에 의한 행위다 하면서 사찰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3년 만에 입장이 뒤바뀐 거 아니에요?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든 뭐 지금 이제 여권 입장이든 이게 합법적인 건 맞아요. 다만 합법도 그걸 과도하게 썼을 때 남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3년 전에 이런 거 보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그 통신조회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 잘 아시다시피 108명입니다. 예. 그렇죠? 108명 중에 89명에 대해서 했어요. 이거는 무차별적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무차별적이라고 봅니다. 아. 90%를 한 거잖아요. 90%. 이 정도가 되면 네네. 이건 무차별적이니까 충분히 그건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한 몇십 한 명? 100여 명 정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그 휴대전화나 이런 데에 있는 그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 중에 정말 일부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더기로 무차별적으로 했느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얼마나 했는지를 좀 밝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근 서울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두고요. 새로운 미래가 김 전 의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김홍일 삼남이죠. 그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렇게 참전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예. 뭐 좋은 이슈를 잡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정당은 DJ의 적자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김홍걸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 그걸 뭐 제가 가격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 가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아파트의 가격도 상당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 과연 세금이 너무 어려웠다, 고통스러웠다 이런 설명으로 네.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예.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욱이 정치적인 어떤 유서와 의미가 깊은 곳인데 예. 너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처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김상일 충분하다고 의원 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네. 민주당의 입장은 왜 특별히 입장이 안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의심을 조금 새로운 미래가 하는 게 네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레거시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는 건데요. 예. 그런 의심을 좀 받지 않게 조금 더 폭넓은 당원들의 정서를 헤아리는 행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주당에서 좀 저는 우선 입장을-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아니 상속을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상속세가 이 부자인 그 저분이 이렇게 상속세 부담을 느꼈을까 하는 게 좀 의문이에요. 예. 그렇죠? 예. 상속세가 부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상속세는 사실은 뭐 그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매기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중에 뭐 상속세 많이 내봤자 50%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들고 과연 그 부친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부친이지만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한국 헌정사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교동 자택이라는 거기에 역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집을 팔아서라도 그거를 지키려는 노력 뭐 그거는 이제 뭐 도덕적인 문제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